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민과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상원과 백악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의회에서 국경 안보에 대한 논쟁은 결국 pull and push 이슈로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간격이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민 규제 이슈는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계화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보다 더 많은 물량이 통과하는 텍사스주 라레도 항구가 최근 단속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고 결국 소비자가 비용을 물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에서 오는 이민자가 미국 피에 독을 뿌린다고 히틀러와 똑같은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 진행자는 트럼프 발언을 비호하고 백악관은 비난합니다. 플로리다 공화당이 공화당 의장의 대부분 업무를 중지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장과 의장 와이프가 제3의 여자와 함께 3명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성폭행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의장 와이프는 극보수 전국 모임인 자유를 위한 어머니의 공동 창업자로 교육위원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보좌관이 의사당에서 동성 섹스를 하는 비디오가 드러나 의회 모독 등의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지난 주말 주차된 바이든 대통령 경호 차량에 돌진해서 체포된 용의자는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2개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북한이 주말에 여러 차례 발사한 미사일은 이론상으로는 미국 전역에 다다를 수 있는 장거리로 확인되면서 미국, 한국, 일본 3개국이 국가안보 비상회의 중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출구 없이 달려갑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이스라엘 정보국장을 만나고 미국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가자지구 공격 수위를 조절해 줄 것을 당부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휴전 결의안에 오늘 투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이 12월 18일인데 금요일이 12월 22일이고요. 그러면 토요일 23일, 일요일이 24일, 다음 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데이 12월 25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미국은 이제 할러데이 휴가 분위기여야지 되는데 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그 뉴스가 빡빡한 때가 바로 그 이번 주 또 오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금부터 이제 한 1, 2주일 사이에 굉장히 미국에서 이민 이슈, 특히 이제 국경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지 되고 단속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미국의 이민 이슈를 조금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오늘 뉴욕타임즈의 보도, 그러니까 공화당은 왜 국경 단속을 강조를 하는가, 민주당은 왜 또 반대를 하는가,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여주거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저널리스트들도 이거 뭐지? 이런가 저런가 좀 판단이 안 될 때는 이코노미스트를 보죠. 그리고 이 이코노미스트는 절대로 서둘러서 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보도하겠어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아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성숙한 와인을 내놓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몇 주일 동안 많이 듣게 되실 이민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국경 안보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까? 그러지 말아야지 되는가? 이 여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원안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민주당과 이민운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 편이고 우회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국가, 파탄된 국가에서 잘 살아보자고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오는 사람들은 좀 받아줘야지 된다.
국경 안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외국인 혐오를 일으킨다. 또 어쨌거나 이민자들은 미국 번영에 지금까지도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화당과 또 여기에는 유권자들도 들어갑니다. 유권자들도요. 지금 64%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싫어합니다.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부 국경이 너무나 시급한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 이건 맞습니다. 불법 이민은 2010년도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4배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물론 오바마 때 늘어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그 극단적인 이민 정책을 썼는데 바이든 대통령 때 들어와서는 이게 훨씬 늘어난 거 사실입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남부가 혼란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화당주의 주지사들이 시카고라든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뉴욕 같은 곳으로 이 난민 신청을 하러 온 서류 미비자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민은 전체적인 덴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원은 다 지역구로 갔지만요. 집으로 갔지만 할러데이 즐기려고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백악관이 한꺼번에 이걸 이번에 좀 어떻게 풀어보는가?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뭐 대만에 대한 지원까지도 함께 묶어서 연결을 해보나 하고 할러데이가 아니라 지난 주말에도 집에 못 갔고요. 지금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협상을 하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민이 왜 늘어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게 협상이 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민이 왜 늘어나는가는 그 push and pull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ush라는 것은 밀어내는 건데 그건 그 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나라의 조건이 사람들을 민다는 거죠. 밀어내는 조건, 전쟁이라든가 또 너무 배고파요? 정치적인 학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 푸시하는 거고 폴은 미국이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가 그 나라보다 낫고 그리고 미국의 이민 정책이 느슨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살아볼까 하고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뉴욕타임스는요. 푸시, 저 나라의 입장보다는 폴, 미국이 당기는 게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사람들 많죠? 니카라과.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고 라틴 아메리카에 최근에는 전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고픔이야 언제나 그랬던 것이고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푸시, 저 나라에서 국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잡아당기는 푸 이론이 더 강하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고 캠페인을 할 때부터 이민자를 환영하는 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지막 토론이었던가요? 이 유니비전이 그리고 유니비전이 이제 스페니쉬잖아요. 그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후보였었죠. 무언가의 이유로 도피하고 싶어하는 사람, 억압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은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 그게 2020년도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기는 것이고 미국의 연방 정책.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전이죠. 2015년도에 연방 판사가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는 쉽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죠. 루핑이라든가 어른이 해도 위험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연방 정책 같은 것이 바이든 또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더 다른 사람들을 미국으로 잡아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 공화당의 국경안이라는 것은 불법 입국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인식까지 바꾸기를 원합니다. 미국 전 같지 않아. 가봐야 뭐 도로 쫓겨날 테니까 시간 낭비야.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서류 미비자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하죠. 그런데 난민 신청이라는 것은 기간이 걸리죠. 뭐 몇 개월에서부터 몇 년까지 그렇게 해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 공화당은 그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단 뭔가가 잘못됐다 했을 때 구류와 추방을 아주 쉽게 하는 것. 신청 자체도 멕시코에서 하게 하는 것. 이게 공화당이 원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너무 혹독하고 혹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연방 판사의 2015년도의 판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0년 이상 포괄적인 이민법안 업데이트가 미국에는 없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는 레이건 시대 1986년이었고 그 이후에 1990년에도 약간 있었지만 90년도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왜 업데이트가 안 되냐? 양당이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극에서 극으로 미국의 정치가 극우와 극좌로 분열되기 이전에 이민 정책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극우와 극좌였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울 수가 없어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러시아의 입으로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공화당이 원하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것, 이걸 해줄 수 있을지 그 차이를 지금 열심히 휴가도 안 가고 연방 상원에서 좁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오늘 한번 조금 더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미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세계화를 막을 수도 있는 이슈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세계화를 막고 있다 하면서 그 미국의 텍사스의 남부 국경 라레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리오그란데 강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는 누에보 라레도, 이제 멕시코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이 라레도도 얼마 전까지는 너무 가난했는데, 그리고 이곳은 95%가 히스패닉입니다. 몇 대째 그곳에 살아도 스페니쉬를 자유롭게 하고 오히려 강 건너에 있는 멕시코 쪽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미국 쪽보다 그런 사람들인데 1775년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니까 미국 역사보다 더 오래됐네요. 라레도라는 곳이. 그런데 이 라레도라는 곳이 너무너무 가난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공급망에 대한 정책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네. 자동차를 돈도 없지만 너무 비싸서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네 하면서 공급망 같은 것을 중국 의존도에서 많이 줄여가면서 이 라레도라는 곳이 어떠한 미국의 그 커머스의 상업의 상징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이 다리를 통과하는 그 상품 가치가 미국의 다른 모든 항구를 오래 넘는답니다.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가면 텍사스의 라레도 항구가 로스앤젤레스 항구를 통과하는 물량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날마다 트럭만 하더라도 그 길, 도로요. 2만 대의 트럭이 다리를 오고 가며 뭐 자동차도 운반하고 껌도 운반하고 창고는 말도 못하게 얼만큼 뭐 그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던데 그 정도의 창고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2년 동안에 공급망을 재정립하면서 굉장히 이제 결국은 제조업 같은 것도 북미 쪽으로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북미 쪽으로 이전을 해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멕시코가요. 캐나다보다도 중국보다도 미국과의 미국 최대의 무역 파트너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은 선출된 그 정치인들이 광기와 같은 무조건 이민은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장벽만 세워야지 된다니까. 그쪽에 항구라든가 그쪽에 무슨 물을 통해서 오는 거라든가 다리를 통해서 육로로 오는 것이라든가 라레도의 많은 것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이 많은 지역의 슈퍼마켓으로 가고 뭐 아보카도 같은 것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도 뭐 미시건 공장으로도 가고 이 라레도에서부터 월프 냉장고, 미국의 냉장고의 상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지금 스탑하니까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솔리다리치인 것 같은데요. 솔리다리치, 콜롬비아 솔리다리치. 이 다리로 가보면 무슨 뜻인지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울토마토도 오고 요즘은 뭐 큰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더 영양가가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미국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아보카도 등등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무조건 이민자의 물결을 막는다 하면서 더 많은 조치를 요구를 하니까 이게 인력이 그쪽으로 사람을 단속하려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무슨 뭐 이민 차량에 뭐가 실어오네 하면서 그걸 또 막 검사하고 무작위로 안전점검한다고 하니까 너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서리 마켓도 그렇고 적시에 물건이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이건 이제 물건과 물건을 주고받는 홀세일러도 그렇지만 소비자에게도 적시에 짝짝 들어가야 되잖아요. 추수감사절 때는 뭐, 크리스마스 데이 때는 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잘못돼서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느라고 돈도 물어줘야지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돈도 물어주고 하니까 그 비용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결국은 소비자에게 물건이 비싸지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지금 국경의 위기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곳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통관 업무 같은 것이 지연된다던가 아니면 화주가 딱 이렇게 물건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언제 갈지 모르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고 등등 해서 이제 더 게다대고 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물건 수입품에 또 10% 관세를 붙인다고 하고 관세는 미국에서 내는 거지만 결국은 또 물건값이 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얼마나 이게 무슨 관세 붙인다 또 이민자 사람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물건에까지 이런 단속이 되는 미국에서 국경은 언제나 심각한 주제였던 것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았죠. 그런데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그 바로 그 레라도라는 곳을 혼란의 장소, 위기의 장소처럼 보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합리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무조건 이민 막는다고 하면서 여기서 막 뭐 사람들 줄여서 이쪽으로 빼고 뭐 단속만 강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기회다. 무역도 늘어나고 또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는 그렇게 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원래 그쪽에 그 라레도 그 지역은 다리를 2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뭐 차선 같은 것도 뭐 4차선, 5차선으로 늘릴 수 있기를 희망을 하는데 멕시코는 승인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워싱턴은 이걸 또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워싱턴에서는 장벽을 쌓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 장벽 다 쌓지도 못한다니까요. 2,000마일이잖아요. 그래서 장벽 쌓는 데만 초점을 맞추니까 무역 같은 것이 잘 활발하게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뭐 아보카도나 방울토마토도 더 싸고 더 싱싱하게 먹고 거기서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잖아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이 너무 지금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코노미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이슈도 꼭 사람만의 이슈는 아니다.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의 이슈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쏠쏠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굉장히 추잡한 이슈, 이율 배반적이고 그러나 이게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있어오는 그런 이슈라는 것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팍스 텔레비전 봤더니 그 팍스 앤 프렌즈에서 브라이언 킬미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했습니다.
주말에 그 뉴햄프셔에서 뭐 이민 뭐 기타 등등 김정은은 굉장히 뭐 칭찬 엄청 많이 하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었던 그런 시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그 좀 전이겠네요.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랠리에서 한 얘기인데 뭐 김정은 칭찬하고 뭐 푸틴 말을 인용을 해서 본인에 대한 사법 기소 이런 모든 것들이 푸틴의 말처럼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일 중요했었던 것이 아시아, 아프리카 또 뭐 미국, 남미 이런 모든 곳에서 미국에 그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 이민자들이 그때는 이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불법 이민을 강조를 해서 말한 것이겠지만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에 독을 뿌린다, 포이즌을 뿌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얘기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막 학살하고 할 때 나의 투쟁에서 나의 정신 철학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유대인이 우리 독일이라는 국가에 피를 더럽힌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악관을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어떻게 그 하이 히틀러의 얘기를 그 가져와서 계속 할 수가 있는가. 어쩌다 하면 실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좋아한다고 파악을 하고 그런 말을 계속 이어가겠죠. 그랬더니 팍스의 전 브라이언 킬미드의 반응이 흥미로웠는데 이 브라이언 킬미드가 얼마 전까지는 또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텔레비전 이렇게 대통령이 보다가 전화를 걸어요. 꼭 미국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드라마를 보다 앞서간다니까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뭐 이렇게 잠깐 인터뷰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특징이 한 말 또 하고 만연체 끊지도 못하게 하고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또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니까. 그러면 진행자 3명이 이 사람이 끊어보려고 하다 실패, 저 사람이 끊어보려고 하다 실패해서 1시간 넘기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해졌을 때 이 3명의 진행자 가운데 제일 먼저 트럼프를 비난하고 했었던 사람이 브라이언 킬미드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너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칭찬해서 백악관의 일자리를 얻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요즘 강해지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브라이언 킬미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에 독을 넣는다. 이런 피를 뭐 더럽힌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포이즌이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 감옥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미국과 미국의 국경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킬미드가 사람들이 민주당과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린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똑같은 입장을 다르게 정반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첫 번째 캠페인 때보다도 더 더독해지고 더 강해져서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건 독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퍼뜨린다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쪽으로 붙었습니다. 다시 브라이언 킬미드는 언론이 두려움을 퍼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백악관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제 이민 문제, 국경 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민주당이 오래 이민자를 보호하던 물론 불법과 합법을 똑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얼기설기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면 합법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눈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뭐 아시아든 어디든 다 오는 이민자가 미국에 독을 뿌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발언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트럼프 배에 탈 수가 있는가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탈출구를 마련을 해야지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되는 입장도 그렇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두 가지는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너무 뉴스가 됐으니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지글러라는 공화당의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플로리다주 공화당 위원회의 의장입니다. 40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젯밤에 회의를 해서 주말에 이제 드러났던 일인데 이게 1년 전에도 미국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뭐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편과 와이프는 또 플로리다주 교육위원이에요. 그 굉장히 보수적이고 쓰리썸을 한 겁니다. 1년 전에도 다른 여자와 같이. 그런데 이번에도 10월 2일이래요. 같이 쓰리썸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와이프하고 이 공화당의 의장하고 어떤 여자와. 그래서 그 여자의 아파트먼트로 가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무슨 일인지 아파트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 아파트먼트에 들어가서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간했다는 거예요. 그 제3의 여성의 주장입니다. 이 여성은 나는 쓰리썸은 하겠지만 이 남자와 둘이 잠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크리스티안 지글러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수의 기수라고 항상 손을 들고 앞장서서 일했으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 쪽에 조금 더 가깝고 와이프는 교육위원 하면서 뭐 플로리다주에서 여러 가지 보수적인 안이 있잖아요. 론 디센티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보수 이런 보수들이 없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 두 부부가 다른 여성을 끼고 쓰리썸을 한다. 섹스를 한다.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는 이번에는 안 갔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남편 사임하라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사임은 무슨 사임? 사임 안 한다고 하고 합의하에 섹스를 했는데 뭘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공화당에서 그가 스스로 사임을 해주면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금 모금책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사임을 해주면은 좋은데 사임을 안 해주니까 이것도 공화당도 당이 우선이지 이 남자 한 사람 지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의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조사 중이니까 형사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사 중이니까 완전히 모든 걸 박탈하진 않고 업무를 정지시키고 그 봉급은 $1로 내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주의 세로소타라는 지역의 경찰국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선거 자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달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슈죠. 그리고 와이프 세로소타 카운티의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로리다주 사람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을 해줬는데 브리짓 지글러입니다. 브리짓 지글러는 얼마나 보수적이었냐면 코비드 19이 있었을 때 무슨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 하면서 또 학교에서 말이야 이런 걸 가르치고 뭐 동성애자 소수자의 권한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모든 것에 반대를 하면서 전국적인 큰 영향력 있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 창립자예요. 자유를 위한 엄마, Moms for Liberty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이 여성도 교육위원인데 쓰리썸이나 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이미 했었으니까요. 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사임 안 해. 사과도 안 합니다. 이 두 부부의 얘기는 사과를 한다는 것은 곧 약한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하면서 두 사람 다 사임하는 그런 당연히 사임은 안 하고 한 사람은 업무 정지됐고 글쎄요. 이 여성도 와이프도 업무가 정지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미국에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많은 그건 사생활이니까 그렇게 두지 뭐라고 실제로 유권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생활인데 뭐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왜냐하면 그 사생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본인들이 늘 그거를 홍보를 하면서 그 자리까지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위원회의 의장 자리, 플로리다주의 교육위원 자리, 남편과 와이프가 그렇게 갖고 한 사람은 주지사에게 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했으니까 그거 굉장히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뭐 1월 달에 발표가 나겠지만
드라마 그 석세션 있죠. 4부까지 끝나서 뭐 한 40편 정도 됐는데 석세션에 보면은 그게 이제 박스의 스토리들. 그래서 박스에 이 석세션 작가들과 인터뷰하지 말라는 함구령도 내려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와이프가 이 케이스는 와이프가 남편에게 이제 막 그 사람들은 전세기 타고 다니고 보트 타고 다니고 요트에서 뭐 화려한 휴가 즐기고 하잖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아버지가 제일 부자니까 뭐 루퍼트 머덕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머덕과 그 자녀들이 특히 딸이 남편에게 쓰리썸 우리 저 여자랑 이따가 쓰리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펀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얘기를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24살의 민주당의 메릴랜드 주가 지역구인 상원의원 벤 칼딘 상원의원의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인 24살짜리가 의사당에서 그 의사당이라는 것은 상원의 제일 중요한 것이 연방 종신직인 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다른 남자, 젊은 남자와 남자와의 성관계니까 어떤 성관계인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게 촬영이 돼서 동성애자들만 주고받는 그런 곳에 업로드가 됐는데 이게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의사당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 해고가 됐죠. 당장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고가 됐고 그럼 그 상대 남자는 누구였는가? 5월 달까지는 의사당에서 같이 일하던 그러니까 같이 의사당에서 일하다가 그 의사당이 그 홀이 이 사람들에게는 업무 장소인 거예요. 다른 일반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 섹스를 한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게 또 미국이죠. 이 청년이 나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누군가가 나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입장, 이 젊은이는 친팔레스타인이었는가 봅니다, 아마. 그런데 다른 하원 의원과 친 이스라엘인 하원 의원과 친팔레스타인인 이 그 두 사람이 뭐 말로써 싸움이 있었다. 누구는 뭐 그랬다 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일 이후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흘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의사당을 모독했다 등등의 주장으로 해고가 됐지만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 의사당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은 내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사당을 모독한다던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등등 그래서 고소를 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청문회장실을 이렇게 비공식적인 섹스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무단 침입인가? 그럼 기물 파손을 했는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또 이 사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에서 법적으로 또 열심히 가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은 법적으로 가리는 것은 너무나 아무튼 앞서가 있고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그 공화당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인 그 와이프나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임을 해야지 되지 미국이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의 상원 의원의 스텝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드라마 석세션에서는요. 그 석세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막 아들들 딸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뭐 이 재벌가에서 흔히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인수 합병을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땐 말이야. 이 미국이 꿈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점점 아무튼 홈리스라든가 아니면 마약이라든가 마약 아니면 섹스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망쳐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인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공직자를 도와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도를 넘은 것 아니야.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하나 이제 주가를 보면서 또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이제 합병하는 것을 보면서 징용 문제, 한일 관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경제계에선 큰 이슈잖아요. US Steel, 미국 철강 회사가 일본 니폰 제철에 149억 달러에 인수한다. 그러니까 오늘요. 지금 현재 US Steel 가격이 합병당하는 미국 철강 회사가 27.52%
지금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27.47%. 1년이 제법 많이 올랐네요. 102.98. 5년 동안 175.51% 올랐는데 하루 사이에 이게 이제 오늘 그렇게 많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28% 정도였었는데 이 정도네요. 일본의 그 최대 규모의 철강 회사잖아요. 니폰이 세계로서는 4위고 그리고 US 스틸은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고 주당 55달러에 인수합병하기로 했는데 이건 이제 금요일에 종가보다 한 40% 프리미엄 붙은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도 그 일본 니폰 그 철강 회사에 강제 증용 같다 해서 회사를 고소하고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뉴스가 항상 다 미국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때는 니폰 스틸도 아니었고 그 야하다 철공소였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 이거 뭐 가서 뭐 비행기 만드는 뭐 그런 일들도 했고 돈 많이 벌어주겠다 해서 갔는데 그리고 뭐 위안부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 US 스틸 주식값은 오늘 하루 동안에 그만큼이나 많이 올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가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1월 1일부터 22개 주에서 이제 연방 그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는데 최저임금보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요. 최저임금이 되면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동안 15달러 싸움을 하다가 뭐 뉴욕이라든가 메릴랜드라든가 뉴멕시코 같은 데가 15달러가 되는 데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15달러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도시에서는 농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15달러보다 훨씬 높게 받는데 적어도 이거보다 이제 적게 주면은 안 되는 그런 주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워낙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집값 뭐 이런 것들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16달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 정부 차원에서는 16달러라 할지라도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곳이 많겠죠. 아무튼 2023년도 올해 15달러 50센트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3개 주에서는 뭐 오하이오주라든가 사우스다코타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더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고요. 또 나머지 뭐 3개 주와 워싱턴 DC는 내년 1월 1일은 아니지만 그 뒤에 또 이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고 연방 최저임금 마지막으로 올랐던 때가 2009년도 그게 7달러 26센트. 그런데 미국이 워낙에 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7달러 26센트를 받아도 생활이 되는 지역이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거 4배 받아도 안 되죠. 호텔에서 로스앤젤레스 청소하시는 분들이 25달러 받는다고 파업하고 조금 올려받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20개 주 정부는 연방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던 분들의 임금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더 받았던 분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기업에서 올려줘야지 되겠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인플로 고용주가 올려주셔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금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장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전하고 잠시 뒤에 중요한 2가지 이슈 남아 있습니다. 네, 유엔이 뭐 바쁘네요, 오늘. 우선 북한 문제부터 보면은 이제 일요일 아침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시간을 차를 두고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이게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처음 발사했었을 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7주년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북한의 도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뭐 한국의 그 안보 차장이 미국에 와서 회의를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가던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동해에 추락을 했는데 북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방 관계자들이 만나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업데이트한 이게 이제 북한의 굉장히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게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결국은 미국의 본토까지 이제 다다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그 화성 18호처럼 5개월 전에 뭐 가장 좀 심각한 그 발사를 했잖아요. 그때처럼 역시 이번에도 고체 연료로 확인이 됐다고 이제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북한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데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북한이 상당히 필요하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란에 드론이 있어야지 되고 북한에 탄알이 있어야지 되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미국이 어선하게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김정은 그 위원장은 베트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런 그 사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런 성과 없이 터덜터덜 사흘 동안이나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미국과는 절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네 하고는 이제 그 뒤로 열심히 개발을 했고 미국이 협상 좀 하자 해도 쳐다도 안 봐줬다가 지금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지 되고 한국 측에서는 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더 이상은 개발하지 않는다. 동결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얼마 전에 폴리티코가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직 그 공화당의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정책을 검토하다가 바뀔 수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과 미국이 어떠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지 되는 시간도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 특히 이제 한국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아주 출구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은 그대로 하마스에게 100몇십 명 잡혀 있고 또 주말에는 이스라엘이 저 하마스야 하면서 3명의 인질로 잡혀 있다가 탈출해서 구해주세요 하고 백기 들고 먹던 음식으로 우리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저격수가 멀리서 쏘아서 2사람을 살해했고 한 사람은 그 총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또 대대장이 스탑 했는데도 대원들이 총을 쏴서 숨지게 했고 나중에 보니까 노란 머리에 피부 하얀 저 이스라엘 사람 맞네 나머지는 뭐 수염도 있고 뭐 아랍 사람 비슷해 그러니까 저 하마스가 우리를 유인하는 걸 거야 저거 우리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쐈는데 그게 잡혔던 인질이 탈출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도망치던 청년이 히브리어로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아닐 거야 하고 쐈는데 그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베두인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뭐 아랍 종교도 이슬람교를 믿고 또 그들의 언어를 쓰고 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중앙정보국장은 카타르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도 하마스가 좀 크길 바랬으니까 팔레스타인이 막 쪼개지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카타르를 통해서 하마스로 돈 들어가는 것을 네탄야후가 승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에 가서 중앙정보국장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정보국장을 만나서 지금은 너무 심하다. 여론도 안 좋으니까 가자지구 주민을 조금 피해를 덜하게 하는 쪽으로 하자 하고 국방장관은 로이드 어스틴은 지금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벤자민 네탄야후를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독일과 영국의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런던 신문에 당장 휴전을 해라 하는 촉구하는 글을 기고문을 썼고 프랑스의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에 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결의안에서 미국이 블록했어도 153개국이 당장 휴전을 통과시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가 이 안을 내서 다시 유엔에서 당장 휴전 결의안이 미국 같은 데가 블록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153개국이었는데 유엔 가입국이 193개국이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10개국만 휴전 안 된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또 기권이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유엔에서는 오늘 일어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연방대법원에 지난번에 숨진 93세의 최초의 여성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대법관 시신 도착했습니다. 내일 장례식 치른다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